자, 이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지금 아직도 한참이잖아요. 오늘, 내일, 모레, 다음 주 월요일이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거 늦어져 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신고 기간 안에 신고를 하셔서 가산세 같은 그런 불이익이 없이 좀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단 아,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벌어들인 세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데 법인세랑은 조금 달라요. 어, 법인은 그 법인이 그 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이제 법인세라고 하는데 소득세는 개인이 여러 가지 소득을 개인이 전체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은 엔잡러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회사도 다니면서 사업도 하고 사업도 하면서 뭐 배당 소득도 받는다. 그럼 이 세 개를 다 합치셔야 돼요. 개인은.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은 이자, 배당 두 개를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고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이렇게. 잠시만요. 질문. 네? 아니요. 원천세 신고는 1년에 12번 하겠죠.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2번 하시면 되고요.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간이지급명세서 간이 2번에 연말정산에서 3번 하시면 되고요. 그게 맞죠. 근데 만약에 내가 우리 직원이 근로소득 직원도 있고 사업소득 직원도 있으면은 사업소득은 매달 간이지급명세서 내고 연간 지급명세서 한 번 내고 근로도 똑같습니다. 얘는 반기에 한 번 두 번 내고 연간 내고. 네. 주식 매매는 주식 매매를 해서 돈을 번 거는 양도소득이. 그건 이제 종합소득세 합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합산하는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예요. 이자 배당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자 소득, 은행에서 받는 이자 소득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돈 빌려주고 상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으면 그것도 이자 소득세 과세가 되는 거고 배당은 어떤 회사에 배당 주식 투자를 했는데 배당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금융소득은 합산해서 2천만 원이 안 되면 다른 소득이랑 합산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야, 나는 이자 배당 소득 때문에 금융소득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현금을 10억에서 15억 이상씩은 그 재테크를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음. 사업소득은 여러분들 그 하고 계시는 사업, 매출에서 매입 비용 뺀 거, 그게 이제 사업소득이 되고 회사에서 일해서 만드는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말 그대로 퇴직연금이라든지 기타 연금 저축 해서 받는 걸 연금소득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것들을 다 기타 소득이라고 해요. 기타 소득의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복권 당첨금, 당첨금이 있고요. 그리고 단발성 뭐 방송 출연을 하거나 아니면 단발성 강의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긴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 왜 이렇게 많아요? 나 세금 다 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보통 어떤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냐면은,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그럼 근로소득은 이미 연말정산을 받았죠. 연말정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내가 사업소득이 있어서 이 두 개 합친 것 때문에 연말정산도 하고, 올해 종소세 신고도 하셔야 돼요. 연말정산은 2월에 할 거고요.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투잡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소득세는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과세되는 조세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번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조세를 납부한 이게 그 소득세는 앞서서 말씀드린 부가세랑 원천세랑 달리 직접세예요. 내가 벌고 내가 부담하고 내가 직접 내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세. 소득세는 법에 열거되어 있는 거, 법에 적혀 있는 것만 과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가상자산 팔아가지고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못 하잖아요. 법인은 과세해요. 예를 들어서 법인이 가상화폐를 100만 원에 사서 1000만 원에 팔면 900만 원에 대해서 법인세 냅니다. 근데 개인이 100만 원에 사서 1000만 원에 팔고 900만 원을 벌어도 개인은 과세를 안 해요. 왜? 개인은 아직 과세가 법에는 있지만 과세가 유예돼 있잖아요. 27년 1월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아마 과세가 될 겁니다. 세율은 6에서 45%의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은 이거예요. 요 정도까지는 6%, 갑자기 15%, 24%, 35%, 38%, 40%, 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종류별로 나눠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었는데. 네, 법인 소득은 별도입니다. 개인 소득만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고, 양도소득세 신고 금액은 양도소득세는 250만 원 넘어가면 양도소득세 나와요. 세금 내셔야 돼요. 신고 금액의 한도는 그런 건 없습니다. 250만 원까지, 250만 원 넘어가면 세금 나와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신고가 됩니다.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고, 여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다 합친 걸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해요. 그리고 종합소득 공제라는 걸 하죠. 이거는 연말정산할 때 많이들 하세요. 인적공제, 부양가족을 누굴 넣을 것인가. 그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세율을 적용하는데 세율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뺀 금액이 1,400만 원 이하면은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쭉 금액을 적용해서 세율은 최종 45%까지. 요건 이제 국세, 소득세 세율이고요. 여기에 10%가 추가됩니다. 지방소득세가. 그러면은 우리나라 세금 부담액은 6.6%부터 49.5%라고 보시면 돼요. 10억, 10억, 10억 넘게 보신 분들은 세금 거의 50%예요.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세액 감면이나 공제, 가산세, 아까 말씀하신 그 가산세 같은 거 여기 반영을 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시든지 환급을 받으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말정산 그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연봉이 5천인데 연말정산을 해서 100만 원을 납부를 했다. 다른 소득이 있다. 2천만 원이 있어서 그걸 합산을 했다. 이것도 합산하면은 난 추가로 한 50만 원을 더 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또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소득세 성실 신고자는 매출이에요, 매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 청수입 금액이 5억이 넘어가면 성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보시면 사업소득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는 이제 내가 어떤 소득이 있는지 신고 안내문을 잘 받아보셔가지고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복식부기 의무자면은 세무대리인한테 가세요. 복식부기자는 못하세요. 제가 복식부기자로 자기가 잘한다 그래가지고 막 어떤 분이 해서 오셨는데 음, 안 돼요. 복식부기는 그냥 맡기시는 게 맞습니다. 간편장부는 하셔야 돼요.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 해가지고 회계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복식부기를 해서 장부를 만들었을 때 쉽지 않아요. 회계학을 전공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복식부기는 무조건 맡기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간편장부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셔도 돼요. 간편장부는 용돈 기입장 수준입니다. 용돈 기입장 수준이기 때문에 간편장부는 직접 하셔도 되는데 간편장부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본인이
어디에 비용을 얼마나 쓰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그렇게 사용하시면 장부를 작성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별 구분 이제 사업소득부터 한번 볼게요. 사업소득은 그 어떤 경우에 사업소득이다라고 딱 구분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하고 소득이 헷갈려요. 사업소득은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리를 목적으로, 당연히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이게 중요해요. 독립된 지위에서 수행합니다. 독립된 지위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누구 밑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난 내 맘대로다. 되고 마지막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연예인분들은 다 사업소득자예요. 영리를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연예인 한 명 한 명이 다 어디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뭐 물론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하나가 달라지면은 근로소득이 돼버려요. 이 독립된 지위가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다 그러면은 근로소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계속 반복적이 아니라 일시 우발적인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학원 강사 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많이 다툼이 있냐면은 퇴직금 때문에 많이 다퉈요. 학원 강사분들은 보통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3.3%로 많이 신고를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으로 하시면 되는데 보통 학원 강사분들이 그렇진 않거든요. 어떤 학원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해서 언제 일하기가 정해져 있는 분들은 그분들은 과연 이분들이 독립된 지위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3.3%로 신고하면 다 사업소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3.3%로 신고는 하는데 이 사람이 독립된 지위가 아니라 종속된 지위로 본다면 그 사람은 근로소득으로 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많이 신고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분들이 4대 보험 때문에 많이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일 당황스러운 게 편의점이거든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이 이분은 근로소득일까요? 사업소득일까요? 누가 봐도 근로예요. 사업 아니에요. 근데 편의점 주분들이 이분들을 알바생들을 근로소득세로 신고 안 하고 사업소득세로 신고를 해요. 왜 그럴까요? 4대 보험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200만 원을 줘도 사업소득으로 주면은 3.3%만 떼고 그냥 나한테 200만 원만 주면 돼요. 근데 내가 이걸 근로소득으로 줘버리기 시작하면은 200만 원은 당연히 줘야 되고 여기에 붙는 4대 보험도 붙여야 되고 퇴직금도 붙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 주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카페, 음식점 다 그래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분들은 3.3%, 즉 사업소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던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걸려서 그래요. 안 걸린 것뿐이에요. 이거 걸리면 얘기가 심각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3.3%로 근로자들을 신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그 부분은 언젠가 한 번은 변경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사업소득은 어떻게 과세를 하느냐, 사업소 계산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기업회계 기준에서 기장을 하죠. 수입 매출을 잡고 비용을 잡아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회계 회계하고 세법이 같지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접대비예요. 여기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는데 회계에서는 접대비를 1억을 쓰든 10억을 쓰든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세법은 접대비는 기본으로 1200만 원을 한도를 깔고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의 한도를 깔고 있죠. 10억을 접대비로 썼다. 그러면 9억 정도는 접대비 비용 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낼 때는 그게 비용이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대표님들 그 신고하고 나면은 한번 인사를 드릴 때 인사 드릴 때마다 아니 옆집은 세금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나 왜 이렇게 세금 많이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뭐 접대비 이런 거 다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들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그게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이거예요. 매출이 매출이 100이 있고 비용이 60이 있어서 그래 40에 대해서 한 10% 세금을 그래서 4원을 내요.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왜 4원이 아니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4원이 아니야. 세금이 6원이에요. 왜? 매출은 100 그대로예요. 근데 내 이 60 비용 중에 60 비용 중에 접대비가 이 60 비용이 다 접대비예요. 접대비인데 나는 회계상 접대비는 60인데 세법에선 인정해주는 접대비가 있고 인정 안 해주는 접대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정해주는 게 40밖에 안 돼. 그럼 인정 안 해주는 게 20이에요. 그러면 비용을 60을 빼는 게 아니라 40을 빼요. 60에 10%인 6원의 세금을 해요. 접대비가 대표적인 게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고 그 다음이 이제 업무용 승용차예요. 그 왜 업무용 승용차는 이제 8천만 원 넘어가면 이제 연두색 번호판 달고 다니잖아요. 연두색 번호판 달고 다니는데 걔네는 운행일지를 써야 돼요. 운행일지를 써야 되고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업무 비율만큼 비용을 인정을 받아요. 근데 감가상각비 8천만 원짜리 차면은 보통 감가상각비가 5년이면 1년에 1,6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세법에서 인정해 주는 건 800밖에 안 해줘요. 800만 원만큼을 비용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단기 그 손익계산서에는 1,600만 원이 비용으로 들어가 있지만 세금 낼 때는 800만 원만 비용 처리해서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뭐 물론 나중에 다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돼요. 그거를 5월 달에 세무대리인들이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세무조정이에요. 회계와 세법 사항의 간극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업소득을 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계산한 사업소득을 어디다가 여기 사업소득 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공적연금이 있고요. 사적연금이 있어요. 여기 구분해놨죠. 공적, 사적. 내가 공적연금만 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원천징수로 끝나요. 그런데 내가 공적연금이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 그럼 얘는 무조건 합산 신고하셔야 돼요. 합산. 근데 내가 사적연금 받는 게 있다. 그러면은 기준이 달라져요. 연금 소득 금액이 1,500만 원 기준에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1,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로 해서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분리과세는 나이에 따라서 3%, 4%, 5%로 분리과세에서 끝낼 수 있어요.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적연금이 1,5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럼 그것도 분리과세가 가능한데 1,500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분리과세 세율이 15%예요. 분리과세를 할지 종합과세를 할지 이것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른 연금이 얼마치가 있는지를 보고 연금소득을 합산해서 할지 아니면 분리해서 할지 그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연금소득의 수입 시기는 언제? 공적연금을 받기로 한 날, 이 수입 시기가 돼요. 그리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연금 수령한 날이고 그 밖의 연금소득은 연금을 지급받는 날.
실질적으로 연금을 받았을 때 수입 시기가 되고 그때를 기속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금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렇게 내가 연금을 3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이 안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350만 원 이하는 전부 다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세금이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700만 원을 연금을 받았다. 그러면 700만 원 빼기 요 금액을 빼줘요. 350 더하기 350 곱하기 40%. 350에 40% 하면 144만 원이니까 700만 원 빼기 494만 원 해서 206만 원에 대해서 연금소득 이렇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분리과세 하면 이 혜택을 못 받으세요. 분리과세는 그냥 총액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걸로 끝나고 종합합산과세 했을 때 연금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거를 내가 분리과세 할 건지 합산과세 할 건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돼요. 분리과세도 해보고 합산과세도 해봐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판단한 다음에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연금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차이 금액이 클 거예요.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관계, 종속되어 있는 경우 대가로 받은 거를 이제 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강사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고용돼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거는 기타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똑같이 강의를 하지만 어떤 지위에서 강의를 하는지에 따라서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고 사업소득이 될 수도 있고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은 어떤 것들이 있냐? 근로소득 중에서 왜 비과세 근로소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죠. 내가 직원 급여를 3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300만 원 중에서 식비가 있다. 그럼 식대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이건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 텐데 잠시만요. 더워가지고 에어컨 좀 켜봤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 중에 일직, 숙직, 저, 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숙직하고 그러셨거든요. 숙직료, 일직료 이런 것들은 이제 세금이 안 붙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이고 이 두 번째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사원이 자기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할 수 있죠. 여기저기 업무용으로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회사에서 실비를 지급해 줄 수도 있고, 기름값 넣고 톨게이트 한 거 영수증 다 모아오면 실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비를 안 주고 너한테 일괄적으로 얼마씩 줄게 월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가운전 보조금은 종업원 본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업무에 이용해서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2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종업 직원이 자기 명의의 차를 가지고 영업 활동을 하러 다니는데 그거를 월급에 포함해서 20만 원을 주면 그 20만 원은 비과세예요. 비과세라는 거는 여기서 4대 보험도 부과가 안 되고 세금도 부과가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본인 명의의 차량이어야 돼요. 본인 명. 본인 명의의 차량이어야 가능합니다.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아버지 5, 나 5. 이건 안 돼요. 그런데 와이프 5, 나 5. 이건 돼요. 아시죠? 그리고 2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 그래서 2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20만 원이 넘어가는 건 과세냐? 그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지급했으면은 2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30만 원은 과세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리후생적, 그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도 비과세 근로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고, 식대는 여러분, 회사에서, 아이고, 회사에서 음식을 제공을 하면 식대는 20만 원을 주셔도 비과세가 안 돼요. 밥을 주든지 아니면 돈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돼요. 밥 주는데 돈도 준다? 그럼 다 과세예요. 그 돈 주는 건 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밥을 안 주는데 20만 원을 준다? 그럼 그건 비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복리후생적 급여 중에 하나가 이제 사택 제공이에요. 사택 제공. 보시면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및 국가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일정 요건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비과세로 봐요. 그러니까 결국 직원한테 제공하는 사택은 비과세로 보는데 주주나 임원한테 제공하는 사택은 근로소득으로 봐서 과세를 하고 있어. 그게 이제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학자금. 자녀의 학자금은 그거는 근로소득으로 봐요. 근데 보시면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은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등록금을 내줘요. 학자금을 내줘요. 그럼 그거 비과세인데 모든 상황에서 비과세가 아니고 보시면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이어야 되고 지급 기준에 따라 받아야 되고 만약 그 공부하는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면 그 공부가 끝이 나고 6개월 이상 회사를 다녀야 돼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내가 뭐 24년, 25년, 2년 동안 대학을 다녔어요. 그러면 나는 이때 졸업을 하잖아요. 졸업하고 2년 동안 회사를 다녀야 돼요. 그래야 이 학자금이 비과세가 돼요. 예를 들어서 2년 대학 보내놨더니 이때 퇴사를 해버렸어. 그러면은 남은 기간 비율만큼은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다 과세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육아휴직 급여 같은 경우에도 비과세. 그리고 식대, 식사대 같은 경우에도 비과세인데 음식을 제공을 하면 20만 원 비과세는 안 돼요. 그 출산보육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만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의 출산보육수당이 있어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맞벌이다. 그럼 엄마 아빠가 맞벌이다. 그럼 둘 다 각각 20만 원씩 비과세가 돼요. 그래서 직원분들 중에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은 2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셔도 그거는 비과세 돼서 세금이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도 내 연봉이 5천이라고 해서 5천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에요. 5천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근로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여기 보면 5천이면 여기 있죠. 4,500, 1억이야. 여기인데 1,200만 원 더하기 4,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5%인데 25만 원. 내가 연봉이 5천이면 1,225만 원을 뺀 3,775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어요, 사례. 총급액이 3,380인 경우에 근로소득 금액은 2,034만 8천 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급여에 세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타소득. 기타소득도 잘 활용을 하면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기타소득은 우선 무조건 분리과세, 합산 안 하는 애들이 있고 무조건 합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건부를 달고
합산하는 애들이 있고,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한번 보시면, 상금, 기타 소득으로 봐요. 어떤 내가 대회에 나가서 받는 상금, 그건 기타 소득으로 보고, 복권 당첨금도 기타 소득으로 봐요. 그 인적 용역 소득, 여기 보시면 원고료, 저장료 같은 것들, 그리고 대상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동산을 제가 중개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내 친구 부동산을 다른 친구한테 중개를 해주면 그 대가로 받는 것도 기타 소득으로 봐요. 왜? 난 중개인이 아니니까. 보고,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이것도 인적 용역, 기타 소득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서화, 골동품 양도소득이 있어요. 서화, 골동품. 원래 이건 양도소득인데,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하가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골동품이나 그림을 판매해서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타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타 소득 금액도 역시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해서 강의료를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아요. 100원을 받으면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쓴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좀 강의 준비하고 뭐 이렇게 했겠지. 근데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세법에서는 야, 너 요만큼은 네 노력만큼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게. 요 정도는 비용 인정해줄게.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의제 필요 경비인데 의제 필요 경비는 60%를 인정해 주는 게 있고 80%를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100원을 받으면 여기 인적 용역을 받은 거니까 여기에 받는 금액이 60%만큼은 비용으로 빼줘서 40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기타 소득세율은 20%이기 때문에 여기 8원이 소득세율 부과가 돼요. 근데 80% 인정하는 비용을 80% 인정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그리고 다수가 순위에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 및 부상은 80%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무조건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이랑 합산 안 해요. 그냥 얘로 끝. 대표적인 게 복권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소득세 신고 의뢰하신 분이 계신데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뭐지? 했더니 수입 금액이 800만 원인데 필요경비가 4천 원인 거예요. 뭐지? 그래서 이걸 합산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거 무슨 소득인데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됐을까요? 라고 했더니 복권 당첨금이래요. 복권을 4천 원치를 사서 800만 원 당첨이 돼가지고 얘는 그래서 합산 과세를 안 합니다. 얘 합산하면 큰일 나요. 생각해보세요. 로또 당첨금이 20억 정도 되잖아요. 걔는 30%란 말이에요. 30% 세금인데 이게 분리과세가 아니라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게 되면 세율이 30%가 아니라 45%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복권은 무조건 따로 떼서 분리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것도 있어요. 무조건 합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뇌물이라든지 알선, 배임에 의해서 받는 금품은 무조건 다른 소득이랑 합산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무조건 분리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다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내가 이걸 다른 소득이랑 합산할 건지 아니면 따로 뗄 건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근로소득 금액이 아까 요거 공제한 거 3,380이 있어서 총 2,348만 원이 있어요. 근로소득 금액이 2,348만 원이 있는데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가 있나 봤더니 5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이걸 내가 합산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저라면은 이거 합산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세율 보셨겠지만 이게 2,348만 원이면은 세율이 15% 구간이에요.
여기에 얘를 합쳐봐야 15%예요. 근데 기타 소득 금액은 요 500만 원의 20%에 대한 세금을 이미 떼갔어요. 1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떼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합치면 환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환급.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합산하는 게 좋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근로소득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15% 구간이 아니라 24% 구간이거든요. 그럼 얘는 두 개 합산하면 이 구간이 더 높기 때문에 얘는 합산하면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타 소득은 일단 기타 소득 금액이 700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보시고, 안 넘으면 내가 이걸 여기에 붙여서 같이 신고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따로 똑 떼서 신고하는 게 유리할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돼요. 그거는 대리인 통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홈택스에서 넣어서 한번 계산해보고 빼서 계산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합산해서 신고할 건지 분리해서 신고할 건지에 대해서 꼼꼼히 보시고 돌려보신 다음에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무사님, 저 지금 신고해버렸는데 6월 2일까지는 다시 신고하셔도 상관없어요. 마지막에 신고된 금액이 확정된 신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